1959년 7월 31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 하얀 모시저고리를 입은 60대 남자가 사형대에 올랐다. 사형수의 이름은 조봉암.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간첩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경무대와 이승만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그를 공산당원으로 지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살다 간첩의 낙인을 안고 죽어야 했던 죽산 조봉암.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59년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에 처해졌던 죽산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후 52년 만에 비로소 간첩의 누명을 벗게 된 것인데요. 억울한 죽음을 항변이라도 하듯 그의 묘비는 이처럼 아무것도 새겨넣지 못한 채 백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었고 해방 이후에는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을 거쳐서 제2,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죽산 조봉암. 이렇게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했던 그가 간첩죄로 사형에 처해지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959년 당시 검찰과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그에게 간첩 혐의를 두었으며 끝내 사형을 선고했던 걸까요?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사후 52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조봉암, 재심 청구인 피고인의 자 조호종, 조임정, 조규호, 조의정. 주문, 원심 판결과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이섭 관련 간첩의 점은 무죄, 제1심 판결 중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가 당수로 있던 진보당의 활동과 강령에 대해서는 국가변란죄 및 국가보안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사후 반세기 만의 무죄 판결. 누구보다 간절히 이날을 기다려온 것은 가족들이었다. 조봉암의 맏딸인 조호정 여사. 31살의 아버지를 여인 뒤 80이 넘은 지금까지 고인의 복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결혼식 사진이 있어요? 내 생전에 이런 결정이 났다 싶은 게 그것만 반갑고 또 그 사람들 마음 고쳐서 해준 것도 감사하고 또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이 다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정성으로 이렇게 다 됐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간첩의 가족으로 살아온 지난 52년. 그러나 고인을 추억할 유품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당국의 압수수색으로 옷까지마저 다 빼앗겼기 때문이다. 10권 남짓한 책과 서너 장의 사진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제는 다 되었다. 괜찮다 생각하면서도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고인다.
무기 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죄 사호. 이상하다. 끝났어요 이제. 갑자기 또 생각나셨어요? 그렇죠.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또 그러셨어요? 대내 친구들 다 그런 거죠. 그래도 또 마음 높게 해드리시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가끔 그래요. 반세기 만에 유주에서 무죄가 된 조봉암. 50여 년 전 그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58년 1월 13일 각 신문엔 조봉암과 그가 당수로 있는 진보당 간부들의 검거 소식이 크게 실렸다. 야당의 당수와 간부 전원이 체포된 전대미문의 사건, 그것이 바로 이른바 진보당 사건의 시작이었다. 두 달 뒤인 3월 13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의 기소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진보당이 정책으로 내세운 평화통일론이었다. 진보당의 강령에 나오는 평화통일이라는 용어가 북한에서 쓰는 문구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조봉암과 진보당이 남한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북한과 야합했으며 평화통일을 추진한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의 평화 정책이 나쁘다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조봉암과 변호인단은 검찰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북한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못 쓸 것이 무엇입니까? 그네들이 먹은 밥을 밥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밥을 밥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까? 8번의 공판이 진행됐지만 검찰은 평화통일론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명확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1958년 1심 재판에 배석 판사로 참여했던 이병용 판사. 1심 재판에 참여한 3명의 판사 중 유일한 생존자인 그를 만나 평화통일론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들어볼 수 있었다. 평화통일론이 무력통일, 북침통일과 대립되는 개념이지만은 하나의 정치적 주장으로 평화적인 통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쁠 건 없죠.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뱃문제치고.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을 무렵 검찰은 양이섭이라는 인물을 법정에 세웠고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양명산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던 양이섭은 남북을 오가며 물물 교육을 하던 상인이었다. 그가 북한으로부터 정치공작금 2만 7천 불을 받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조봉암에게 주었다는 수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조봉암은 양이섭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을 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했을 뿐 북에서 보낸 돈인지는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조봉암 씨는 양명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일 없다. 내가 언제 당신이 그랬느냐. 당신이 좀 돈 좀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게 이북에서 가져온 돈이란 말 안 했잖냐.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봉암에게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했다. 조봉암 피고인을